그럼 이거는 범죄를 하고 옷을 입혀놨거나 아니면 범죄를 하고 그대로 뭔가 이 일종의 언두잉 같은 개념을 했다는 거예요. 끔찍하고 기묘해서 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날의 사건. 사건은 2005년 가을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9월 9일 금요일 저녁, 인천 남구 주안동의 어느 1층 단독주택. 그날도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은 북적거렸습니다. 5 식구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했고 밥을 다 먹은 후엔 모여 앉아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곧 밤이 깊어지자 고등학교 1학년 17살 딸 예린 양은 먼저 잠자리에 들겠다며 부모님께 웃으며 인사를 하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딸의 이름을 불러 깨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문을 열고 나왔을 예린 양.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딸을 깨우기 위해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불러도 딸이 나올 기미를 안 보이니까 엄마가 직접 깨우러 간 거예요. 방문을 열고 보니까 딸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서 이름을 불렀는데도 안 일어나서 애를 흔들어 깨웠는데 뭔가 이상했던 거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눈을 꼭 감고 있었던 예린 양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미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멀쩡히 살아있다가 자신의 방에서 갑자기 사망한 딸.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예린 양은 전날 밤에 입고 있었던 반소매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속옷도 제대로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반듯하게 누워 이불까지 덮여 있었던 시신. 육안으로 볼 때는 공격을 당했다거나 저항을 한 듯한 외상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불까지 덮고 누워있어서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육안상으로 볼 때는 폭행을 당했거나 저항을 한 그런 외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신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불을 들춰내자 입고 있던 바지가 하혈을 한 것처럼 피로 물들어 있었고 목에서 가벼운 찰과상이 발견됐습니다. 그 외에 몸에서 발견된 외상은 없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은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밤 더운 날씨 탓에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방충망이 니은자 모양으로 뜯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옷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뒤진 흔적은 없었고 없어진 물건이나 금품도 없었습니다. 감식 결과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창틀에서 족적이 발견됐고 책상 위에서 지문 일부가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 외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방 곳곳이 물기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물론 예린 양이 입고 있던 옷과 덮고 있던 이불도 젖어 있던 상황. 이건 무슨 의미일까? 가족이 모두 있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17살 소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범인을 쫓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5년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층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던 가족이었는데요. 17살 고등학생 예린 양 가명입니다. 예린 양의 자신의 방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하고 현장에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먼저 이제 시신의 상태랑 발견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전날에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자러 간다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발견을 하신 건데요. 옷도 모두 다 제대로 입고 있었는데 하열한 듯 바지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목에는 가벼운 철가상 외에 특별한 저항이나 외상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1층 단독주택의 창문은 다 방범창이 있습니다. 네. 예? 하다못해 이런 뭐 철이라도. 근데 2005년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모기장만 있었던 거예요. 네. 말하자면 방충망 같은 형태?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버터칼로 그냥 잘릴 수 있는. 예, 그냥 쉽지 그냥 뜯으면 그만 되는. 네. 그 뒤에 이제 방범창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네. 아침에 발견해 보니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상태고 딱히 없어. 그럼 이거는 범죄를 하고 옷을 입혀놨거나 아니면 범죄를 하고 그대로 뭔가 이 일종의 언두잉 같은 개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여기 가벼운 찰과상이라는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죽은 아이의 몸의 상태를 봐서 가벼운 거지. 네. 그 정도도 누르면은 누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 기준을 봤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수사했던 형사의 입장에선 내적인 걸 내 안쪽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거고요. 네.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형태의 상황에 따라서는 많은 이제 상흔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아이가 17살짜리 좀 몸이 작고 그러면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범죄자의 통제된 상황. 그러니까 너무 어리고 그래서 겁에 질려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뭐 이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하혈을 한. 그러니까 분명히 성적 공격이 있었고 근데 옷을 입혀놨어. 그럼 이거는 그냥 강간범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FBI 분류식으로 네. 비구조화된 비체계된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일단 여기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경찰은 2005년도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럼 물을 뿌렸느냐?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 이게 결국은 이 비구조화된 범죄자가 네. 자기가 생각하는 망상행위에서 무엇인가 증거를 없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증거는 있었죠. 네. 어디 있죠?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 움직이는 네. 이성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은 워낙 그 비체계적인 유형이어서 예. 자기 속에서만 그렇게 움직인 거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비체계적인 범죄자의 특징이 네. 범죄 공간이 멀리 못 갑니다. 본인 거주지. 네, 거주지에서 네. 한 블록 안쪽, 두 블록 안쪽. 어떤 이유일까요? 그 블록을 못 벗어나는 거고 네. 차량이나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하지 못하고 뭐 많아야 자전거, 보통은 도보 이런 유형. 이게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그냥 딱 거기까지. 딱 고정돼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구조화된 범죄자, 비구조화된 범죄자의 큰 차별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왜 소리가 안 나느냐? 소리가 안 날 수밖에 없죠. 거의 공포에 떨거나 아니면 몸이 작고 그러면은 네. 그냥 쉽게 제압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안에서의 그 어떤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영역에서의 판단은 논리적으로는 어렵네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구조화될 수 있다는 거죠. 경찰은 피해자 예린 양의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검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수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예린 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 졸라 살해하는 경우에는 보통 목 부위에 있는 약한 쇠골이 부러지는데 피해자 경우에는 쇠골이 부러지지도 않았고 목이 가벼운 찰가상만 있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른 것으로 보여요. 살해를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목을 누른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범인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정말 살인의 목적은 없었던 것일까?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기에 범인은 증거를 인멸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창틀의 족적과 책상에 발견된 지문 일부를 빼고는 채모 등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 물까지 뿌려놓은 범인. 그럼에도 범인이 처리하지 못한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정액이었습니다. 족적, 지문, DNA까지 모두 발견되자 이제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30여 명의 형사들로 이뤄진 수사 전담반을 만들고 피해자 예린 양의 주변 인물들과 가족의 지인들까지 모두 수색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동네에 쫙 깔리고 그랬어요.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지. 애가 성격도 조용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얼마나 예뻤나 몰라. 공부도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2등 아니면 3등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에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착한 딸. 부모님은 딸을 돌보고 뒷바라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린 양도 그 마음을 아는지 노트와 일기장에 난 할 수 있다, 열심히 살자 등의 메모를 적어놓으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딸이 사망한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있던 새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 당일 안방에서는 부모님이
거실에서는 남동생 2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은 18평 규모로 피해자 방에 누가 침입해서 수상한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가족들이 달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은 그날 새벽에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언제 달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행을 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범인. 피해자 예린 양의 집은 양쪽에 빌라를 끼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작은 방 창문이 있는 집 뒤편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면식범을 의심한 경찰은 제일 먼저 예린 양의 가족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했고 이후 주변 인물로 수사를 넓혀갔습니다. 친인척은 물론이고 친구와 동네 주민, 지역에 사는 동종 전과자와 불량배, 정신질환자 등 200여 명의 DNA를 채취해 범인의 것과 비교했고 약 1만 건의 통신 수사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DNA 일치자가 없었고 혐의점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용의자의 윤곽조차 그리지 못한 채 수사는 미궁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부검 결과는 성폭행 후 목이 졸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목을 졸랐다기보다 제압하기 위해서 누른 것인데 우발적인 살인이니까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냥 보실까요? 엉망이죠. 네, 부검도 엉망이고 판단도 엉망이죠. 네, 이런 사건은 죽음의 원인과 상은 독립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네. 목 졸라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강간을 하면서 목을 조르는 형태의 이 성적인 이상 심리가 발현된 거고 네, 그 후에 죽인. 근데 죽이는 것도 바로 죽인 게 아니라 힘을 서서히 줬기 때문에 쇄골이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살인의 목적이 뭐였느냐? 그럼 이 경찰은 그러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그러면 그 강간하러 들어왔다는 성범죄라는 거잖아요. 성범죄자가 들어왔다가 목을 제압하려고 누르는 과정에 죽였을 것이다 네. 라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강간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강간은 수단입니까? 그거부터 판단해야죠. 네, 그거는 뭐냐면 왜 침입을 했을까? 굳이 그렇게 어려운 거를. 네, 그렇잖아요. 아니 이 정도라고 하면은 굳이 침입하지 않고도 길거리나 다른 데서도 충분히 네, 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침입한 이유는 뭘까? 그 판단을 하지 않고 발과한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침입한 거 자체가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증거는 없는데 정액은 있어. 그럼 이게 어떤 범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지우려고 물도 뿌리고 뭐 이것저것 덮어놓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정액은 그냥 두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럼 쉽게 말하면 콘돔을 쓰면 되잖아요. 네, 그죠? 둘 사이에 증거상의 불균형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비체계적인 범인이라고 하는 거고 네, 만약에 증거를 이렇게 뭐 처리할 정도라고 하면 피해자의 몸에 나온 정액을 닦아냈겠죠. 그러니까 왜 안 했을까? 아니면 못했을까? 이런 것도 판단해봐야죠. 이게 지금 책상에서 발견된 지문 일부를 대한민국 이제 모든 성인들의 비슷하게. 검색 시스템에 돌려봤는데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게 성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지문에 대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쪽지문이어서 예. 그런 건지. 예, 2005년도엔 쪽지문 기술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 이렇게 발견돼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집에 들어가는 구조가 이제 그냥 외따로 그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집들이 있는 곳에 가운데 집에 뒤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앞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오늘 들어가서 성범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물색해서 들어갔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콘돔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텐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구조로 거기까지 가서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특정한 형태의 관찰, 네. 그로 인한 어떤 성적인 범죄, 성적으로 각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접근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계가 2단계나 3단계가 될 수 있겠다. 네. 어떤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는데 저거는 사실은 여기를 알지 않으면 침입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면식범을 다 주변에 있는 네. 가족이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근처에
건물 구조가 대부분 유사한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빌라는 예? 그렇죠.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고 네. 또 한두 번 절도나 이런 걸 해본 애들은 대충 알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때 못했던 거죠. 이 당시에 경찰이 대단히 인력을 투입을 해서 갖가지 수사를 했으나 한 달 동안 용의자를 전혀 찾지 못했었는데요. 범인 이대로 놓치게 되는 걸까? 이후 수사 상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람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피해자 예린 양의 집 주변 19개 블록에 사는 주민들과 피해자의 집에 한 번쯤 왔을 법한 배달업 종사자들, 또 예린 양이 과거에 다녔던 학원 관계자와 학원생들까지.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범인이 장갑을 끼지 않고 범행을 해서 지문을 남긴 것으로 보아 초범일 수도 있지만 증거 인멸 시도나 침착성 등 이런 것으로 보면 지능적인 동종 전과자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복과 탐문 수사로 인해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계속됐지만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가던 10월 19일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피해자 예린 양의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던 여성이 변태가 나타났다며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19일 새벽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여성은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창문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창문으로 아가씨를 훔쳐보면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가씨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도 시선도 안 피하고 빤히 쳐다보면서 한참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여성들만 사는 집을 훔쳐보며 음란 행위를 일삼던 변태 성욕자로 보이는 상황. 경찰이 주변을 조사하자 집 앞에 낮은 담장 위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전 예린 양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남성의 정액을 국과수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성의 DNA와 예린 양 사건 범인의 DNA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이 여성을 훔쳐보는 관음증 환자라는 것이 밝혀지자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변태 행위 신고가 몇 건 더 접수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할 지구대를 통해 접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약 30건의 사건이 접수됐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개에서 7개 정도 블록에서 변태 신고가 있었는데 이 블록들과 가까이 붙어있던 한 블록에서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그곳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과거 성범죄자들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 성범죄자는 자신의 집에서 걸어서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참고해 사건 접수가 안 된 곳이 범인의 거주지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 블록에 살고 있던 남성들을 상대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 검사했는데 그중 수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회사가 지방에 있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경찰 수사를 피하던 남성이었습니다. 이에 2006년 2월 14일 형사들은 남성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예고 없이 방문해 채취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가족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당했습니다. 예린 양의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명 관음과 자위행위로 보이는 변태 신고가 있었고 이 범인의 DNA가 일치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저희가 이제 작은 지도가 있긴 한데 한두 블록 떨어진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변태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관음 즉 보는 것하고 그거 보면서 음란행위 하는 것 한 카테고리하고 침입 강도 살인은 조금 사실 다른 카테고리로 보이기도 하는데 관음증 환자 아니면 이런 그냥 비접촉성 성범죄자들이 접촉성 성범죄를 안 한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즉 뭐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노출증 범죄자라 이런 범죄자들이 네. 그것만 고착돼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범죄가 좀 악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강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점점 비접촉에서 접촉 뭐 이런 식으로 성범죄에서 살인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간다라고 하는데 전에 이제 예린 양 살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비접촉으로 가기 때문에 그쵸? 이게 뭐 어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한 번 저쪽까지 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해봤으니까 그 앞에 있었던 작은 것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 범인도
역시 그냥 지나가다가 창문 열린 거 보면 자유행위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들어가서 죽이고 또 열린 창문 보고 자유행위하고. 그럼 이 사람은 또 나중에 다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렇죠. 것까지 가겠네요. 그렇죠. 네. 경험치. 이거 범죄 확장을 갔으니까. 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앞에서 성범죄자는 자신의 집에서 걸어서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한 블럭.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서클이 생기는데 서클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린양 살해 장소 사이에 신고 안 되는 또 딱 블럭이 나와서 그렇죠. 이게인 거죠. 네.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거주지론의 반대죠. 그러니까 큰 원 안에 있는 작은 원, 자신의 집에 있는 작은 원 근처는 또 안 건들고 그렇죠. 또 너무 자기 집이랑 가까우면 또 그것도 불안한 거 들킬까 봐 이렇게 안 하는 건가요? 이전에 했죠. 네. 이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네.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네. 여기가 네. 최초의 범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다른 어디서 범죄를 했던 경험치가 쌓여갖고 여기로 와서 그게 일반화됐다고 보면 거죠. 이 경찰을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 DNA를 검사하게 된 남성이 있었는데요. 과연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이후 수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변태 신고 접수가 한 건도 없었던 건 바로 그 블록. 그 지역에 사는 남성들의 구강 상피 세포를 모두 채취해 DNA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드디어 예린양 살인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경찰을 계속 피했던 29살의 회사원 박 씨였습니다. 범행 5개월 만에 DNA로 덜미를 잡힌 범인 박 씨. 조사 결과 박 씨는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 엿보는 걸 좋아했다는 관음증 환자 박 씨. 그는 약 3년 전인 2002년경부터 혼자 있는 여성들을 집 밖에서 몰래 훔쳐보며 쾌감을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훔쳐보기만 하던 박 씨는 점차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는 여학생이나 여성의 뒤를 쫓아다니며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기 5개월 전인 4월에는 주안 8동에 위치한 1층 단독주택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침입한 후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20대 피해자를 위협해 범행했습니다. 현금, 귀금속, 휴대폰 등 200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했어요. 박 씨는 20대 여성이 찜질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몰래 쫓아가 여성이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불이 꺼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불이 꺼지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박 씨. 어느새 범죄는 미행한 뒤 침입해 성폭행하고 강도하는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박 씨. 그날도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훔쳐볼 대상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불이 켜져 있는 여자의 방을 봤는데 성욕을 참지 못하고 침입했습니다.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행만 할 생각이었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지 못하게 겁박한 뒤 예린 양을 성폭행한 범인 박 씨. 그러나 범행이 끝난 후 누워있던 예린 양이 몸을 추스리자 신고하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박 씨. 그러나 우발적이라는 주장과 달리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침입하기 전 박 씨는 예린 양이 잠들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에 돌을 4번 던져 확인했고 깊이 잠든 것이 확인되자 일회용 라이터로 방충망을 니은자로 지져 뜯고 침입했던 것입니다. 살인한 뒤 도망을 갔다가 증거 인멸을 위해 다시 돌아오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지문과 족적을 없애기 위해 1.8리터짜리 페트병에 물을 담아 곳곳에 물을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는 영화를 보고 범죄 수법과 침입 방법을 따라했다고 했습니다. 체포 당시 영상 시뮬레이션 제작 회사에 다녔던 회사원 박 씨는 훤칠한 키에 호감 가는 외모로 일명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에겐 여자친구까지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변태적인 성향이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06년 7월 6일 인천지방법원. 박 씨가 법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체포 당시에 박 씨의 집에서 60여 개의 포르노 테이프가 발견됐고 평소 폭력적인 게임과 포르노 사이트에 심취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이런 것들이 어떤 성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는 신문기사나 내용들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거꾸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쳤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받겠죠. 이걸 가지고 감형을 노리는 겁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내가 이런 것이 때 이런 게 심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내가 노출이 돼서 나도 영향을 받은 피해자다. 거죠.
피해자 네. 코스프레를 하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이런 포르노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 네. 그래서 범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되게 이상하죠. 네.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판사들은 이게 얘는 착한 애인데 그 사회가 얘를 망쳤네 이런 식으로 판결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세살인범들이 항상 그 사회 탓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류의 언술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 코스프레는 엄격하게 심리 분석관들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명 회사도 잘 다니고 그렇죠. 평가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어떤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망상이나 빛의 개형, 환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네. 이제 그렇게 했었죠. 빛의 개형, 빛의 개형은 몸도 지저분하고 머리도 뭐 부스스하고 그래서 네. 무슨 불황자같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서부터 빛의 개형 중에서도 이런 유형이 있구나. 즉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삶이 그렇게 조직적이지 않은 그것도 네. 빛의 개형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인멸을 해야겠다라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고가 가능한데 역시나 빛의 개형에 들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부실하게 한 거죠. 네,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네. 아니 그럼 차라리 다른 것보다 정액을 없앴어야죠. 이것도 궁금한데 보통 이제 어떤 그 냉각계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냉각계도 있지만 수사 상황이 발생하고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폴리사이딩 쳐주고 이게 자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범죄가 좀 멈출 법도 한데 위축되죠. 네. 네, 근데 또 그냥 또 보면서 자유행위하고 이게 또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한 달 정도의 텀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생각하면은 저 정도만 몇 달 기다렸다가 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에까지도 못 견디는. 아니면 딴 동네에 가서 한다든지 딴 그렇죠. 동네도 아니고 이 동네에서 근데 바로 딴 동네는 못 가는 거예요. 자기 특성상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2006년 7월 6일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이후 확정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재판 기록이 대법원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네. 아마 감형이 약간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강간살인이 아니라 네. 강간 플러스 치사같이 돼버리는 뭐 이런 형태로 했다면은 곧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박 씨가 체포된 뒤에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NA 검사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피가 말랐다. 피해자 여고생의 부모가 딸이 보고 싶다며 제사를 지냈는데 바로 그날 범인이 잡혔다면서 이제 사건 소회를 밝히기도 했고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간 딸이 다음날 아침에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것이 사실은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하는 부모로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말 많이 여전히 힘드실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1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우리 피해자분 예린 양 가명인데요.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크라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